외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외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근무한 외교관 생각이 다를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근무한 외교관 생각이 다를 거고, 또 저처럼 뭐 작은 나라도 좀 근무해보고 이런 사람들 생각도 좀 다를 거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것이 유능한 외교냐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유능한 외교는 외교의 속성을 잘 아는 외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외교는 어떻게 돼야지 상대국과 교섭이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국익을 증진시키는 외교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익이 뭐죠? 국가 이익이죠. 그럼 국가 이익이라는 게 뭐 어떤 게 국가 이익일까요? 저도 그런 글을 썼지만 그 많은 그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늘 비판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꼭 결론을 내리는 프레이즈가 있어요. 외교는 국익을 위해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국익은 뭐냐? 뭐가 국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실리가 있어야 된다. 실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라고 하는 걸 놓고 보자고요. 그럼 한미 FTA를 했을 때 각 부처마다 충돌했잖아요. 입장이 서로 달라가지고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했고, 산자부는 자동차를 우리가 미국에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반면에 농수산부 입장에서는 우린 농민들이 죽는다. 시장을 개방하면. 그래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익이라고 하는 건 서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안보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걸 놓고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중국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다가 더 주안점을 두느냐, 어디다가 더 무게를 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국익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게 국익이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더 국익이고. 그럼 국익의 판단을 누가 해야 되겠죠?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국민이 판단한다. 근데 국민이 뭐 실체가 있습니까, 솔직히? 뭐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건 국가 지도자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가 지도자가 그거는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그거는 외교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국익은. 이거는 그만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국익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 그러면 우리나라 경우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만큼 국가 지도자가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국가 간 원활한 대화 및 소통을 해야 이거는 외교를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소통이라는 거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을 이제 쉽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놓고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소통은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되죠. 근데 소통이 안 됐다. 그럼 그 외교는 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국가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이거는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바로 거기에 외교관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국가 지도자도 해야 되지만 정치인도 해야 되지만 외교관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잘하는 유능한 외교는 뭐냐? 저는 그 철저한 주고받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찍는 방점은 철저한이에요. 철저한. 네. 흔히 우리가 그 외교 협상을 한 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양보 안 하고 다 우리 거 원하는 것만 다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왜 상대방에게 주고 우리도 부분적으로 받고 이렇게 거래를 했느냐? 이거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러나 외교는 전쟁이 아니고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스포츠는 무조건 이겨야 되죠. 전쟁도 무조건 이겨야 되죠. 그 외교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고받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잘 따져서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고받기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맨 서두에 서희 얘기를 했죠. 서희가 우리에게 아주 전설적인 외교관인데 뭘 했죠?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를 우리가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정말 외교를 잘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다 받아왔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럴까요? 거란은 그냥 우리한테 다 그냥 강동 6주만 주고 아무것도 안 챙겼나요? 네? 아니거든요.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거란이 요구했던 교류를 했고 그다음에 거란의 책봉을 요 나라에 우리가 책봉을 받은 거예요. 4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우리도 그만큼 그들이 원하는 걸 챙겨준 거예요. 우리는 대신에 강동 6주를 받았죠. 물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을 우리가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많은 그 80만 대군이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 요나라 대군이 와서 이 나라를 이 고려를 침략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면 그거만큼 아주 비참한 일이 없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막았으니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분은 철저한 외교관이었다. 서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주고받기의 사례로 그래서 외교관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디벨로프를 시키면요. 빅터 차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의 저기 한인 저 국제정치학자 빅터 차가 그 마침 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인데 여기서도 빅터 차도 이런 얘기를 썼어요. 외교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협상에서 모든 목표 달성을 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보다 부분적 성공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썼으니까 이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늘 좀 외교관으로서 이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외교의 영역을 너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법적 그 판단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협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조금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사법적으로 잣대를 갖고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실패한 협상이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는 결국 교섭과 설득이다.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국제정치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은 외교,
이퀄 교섭 이렇게 강조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에 나오신 유럽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 리슐리에나 깔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는 외교는 디플로머시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디플로머시가 아니었어요. 니고시에이션, 협상이었어요. 외교 이퀄 협상. 용어 자체가 외교란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외교는 디플로머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니콜슨, 해럴드 니콜슨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해럴드 니콜슨이 이제 오면서 디플로머시라는 책을 쓰면서 외교에 대한 이제 담론을 정리를 했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해럴드 니콜슨도 결국 외교는 바로 협상이다라는 강조했죠. 그 때문에 지금의 외교에는 반드시 협상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현대 외교의 그 큰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죠? 지금 공공외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공외교 아마 학교에서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공공외교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 무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외교관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 외교관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 주체가 다 바뀌죠. 그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게 공공외교다 보니까 그 무특정,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소프트 파워죠, 일종의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의 현대에는 이 얘기가 100% 맞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섭하고 설득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현대 외교의 이제 속성에 들어가서,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이제 유능한 외교는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점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걸 유능한 외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항상 제약 요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제약 요인이 있느냐? 바로 정치. 외교와 정치의 관계죠. 외교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외교를 잘하면 되지만, 정치는 국내 정치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치가 항상 국내적으로 외교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미국의 그 많은 그 국제문제 전문가 또는 그 뭐 국무장관 지내신 분들도 이렇게 자서전 같은 데 보면 결국 외교를 움직였던 거는 국내 정치였어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외교를 잘하려면 국내 정치, 탈정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건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국민의 참여. 현대 외교는 역시 국민이 참여하는 외교다. 옛날에 저기 뭐 드칼리에라든지 뭐 니콜슨 시대만 하더라도 외교는 사실은 귀족들이 하던 게 외교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옛날 전쟁 보시면 알지만 그냥 군인들끼리 싸웠잖아요. 군인들끼리 싸우고 군인들끼리 그냥 민간인은 타치 안 했어요. 그래서 국제법에 말하는 전쟁 법규가 그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은 해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민간인을 다치게 되면 그거는 전쟁 법규 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민간인들은 전쟁하더라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대량 살상 무기, 그러면서 뭐 폭탄 같은, 지금은 뭐 대량 살상 무기 전 단계죠. 폭탄이 뭐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보시잖아요. 민간인이 피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쟁을 하고 말고 하는 거를 지도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우리도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제외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는 외교는 없다. 바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외교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공간의 이제 확대죠. 외교 공간의 확대라는 거는 이제 바로 말해서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딱 그 외무성에 이제 들어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이제 이렇게 협상하고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런 외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국민을 상대로 그 나라 주재국 상대국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교의 이제 활동 대상이 이제는 그 외무성만 드나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그 나라 주재국의 각 요소에서 대학, 뭐 언론, 심지어 학생도 저도 뭐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그 싱가포르 국립대라든지 난양공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외교 공간이 확대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의 탈집중화. 외교의 탈집중화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국제화가 덜 됐을 때는 외교부 중심의 외교가 이제 이루어졌다고요. 외교부가 외교를 통제하는 이제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외교부의 위상이 이제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지만 역대 정부가 외교부 힘을 빼가지고 이제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지금은 다른 부처에 다 그 외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간 외교의 성공 사례 누군가요? 최근에 저는 BTS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BTS가 뭐 그 아마 유엔 대사보다도 더 유엔에서 더 외교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정책 결정. 이제는 정책 결정을 빨리빨리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뭐와 상관이 되냐면요. 과거에는 그 외교관들이 본국에 보내는 전문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막 그 주재국에서 이제 뭐 듣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좋은 아주 그냥 중요한 정보들이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보들이 비밀이 아니고 이제는 막 공개가 되는 거예요. 공간에서 보내는 외교 전문에 의해서 이제 전문을 보고 거기에 따른 정책 결정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러면 결국은 언론이 이런 것 통해서 막 들어오거든요. 뭐 이런 게 바로바로.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이제 빨리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현대 외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능한 외교관. 저는 우리 조태일 대사도 보니까 양자외교, 다자외교 좀 설명한 것 같더라고요. 양자외교와 다자외교의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 양자외교에서 요구하는 외교관, 유능한 외교관이 있고 다자외교에서 잘하는 유능한 외교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양자외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그 나라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미국을 가잖아요. 그럼 미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외교를 잘하는 외교관은 그 나라 사정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나라 사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자 외교를 잘해야 되는 외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는 그 전문 지식이 많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국제회의장이 들어가서 결국은 다자 외교는요. 유능한 외교관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요. 하여튼 잘 떠들어야 돼요. 근데 떠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알아야 돼요. 물론 제가 말하는 좀 이따 외국 우산 능력을 얘기하겠지만 바로 전문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떠들거든요. 사실 국제회의장에 가서 보면요. 그 서구 외교관들이 저희들보다 나은 게 뭐냐면은 국제회의 역사가 그 사람들은 긴 거예요. 그만큼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자 외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 외교는 사실 우리 유엔 대표보다 저도 오지리에서 근무를 했지만 좀 피곤합니다. 사실 공부를 자꾸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대국과 중견국의 같은 경우에 저는 유능한 외교군의 표상도 달라진다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은 기본적으로 흔히들 양자 외교를 중시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중견국은 다자 외교를 중시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강대국에서 일 잘하는 그 외교관은 양자 외교를 잘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중견국에서는 다자 외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평가를 받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자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도 앞으로 다자 외교가 좀 더 발전하고 지금도 저는 과거에 비하면 다자 외교를 지금 굉장히 잘한다. 지금 젊은 우리 후배 외교관들이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더 다자 외교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유능한 외교관은 역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영어는 필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필수가 아니라 영어는 기본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현지어 반드시 해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어. 지금 이제 외교부도 이제 저 연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영어만 보내지 않아요. 이제 제2외국어를 보냅니다. 제가 외교원 전신인 그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부장을 할 때 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무조건 해외 연수는 영어 플러스 외국어 제2외국권에 가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 제2외국권에 들어가서 제2외국어를 다 구사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관계 구축 역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흔히들 외교관 하면 여러분들 헤럴드 니콜슨의 디플로머시에 대해서 나온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다 나오죠. 외교관 거짓말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누가 썼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고 외교관은 국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직업이다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니죠. 저는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외교관 될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외교관 되려면 상대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들 외교관 되기 전부터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진실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정확해야 돼요. 뭐든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돼버려요. 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성을 여러분들 꼭 갖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교관의 진실성. 이건 뭐 헤럴드 니콜슨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외교관이 갖춰야 할 덕성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진실성이다. 여러분들 이 진실성 제가 꼭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인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했어요. 외교관이 됐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직업은 외교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국가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주재국에서.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해서 그 특권과 면제를 상호주의에 있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외교관 특권 면제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공간의 불가침권입니다. 공간의 불가침권. 흔히 개인의 불가침권만 생각하는데 이 공간의 불가침권 여러분들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일본 우리 비엔나 국제법, 비엔나 그 외교관 협약 여러분들 보셨죠? 보신 것 중에서 가장 그 공간의 불가침권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뭡니까? 그날에 주재하는 공간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외국 공간의 평화회복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접수국은 갖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제 경험을 여러분들 공유하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뭐 친일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때 받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주재국에 있는 외교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한국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소녀상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은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10명에 10명이었어요. 예,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 외국 공간에 대해서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공간에 대해서 그만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는 국제적인 그런 여론일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결혼을 우리나라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라고 하는 거를 국정과제를 정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크게 용기를 내서 만든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추국가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예, 물론 이게 하나의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외교관이 되고 할 때 우리나라는 충분히 글로벌 중추국가다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외교관 시험 되려면 힘들죠.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뭐 외교관이 되던 안 되던 하여튼 국제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년을 어디에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더니 자산 가치가 74% 하락했어요. 이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뭐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진행되지만 이것이 인류의 생존, 인류의 종말을 가질 수 올 수 있구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기후 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거냐.